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4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아, 박력 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 시끌시끌해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사실 난리 났어요. 네. 재초안이라 그래서. 네. 이건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야.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재초환? 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하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뭐 시뮬레이션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일요일 날 네네. 국토부에서 네.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일요일 날. 예. 아, 대단하네. 그게 부지런하시네요. 나오고 부모님들. 나서 네. 이제 지금 언론도 계속 며칠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이라 그랬는데 이제 재건축 부담금 얘기, 언론, 이제 커뮤니티. 그럼 이제 이게 왜 난리냐? 네, 왜 난릴까요?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시뮬레이션 돼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내라고 하니까 이해관계인들 누구겠어요? 재건축 투자 예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합에 막 전화하고 도대체 우리 조합은 얼마 정도 내는 거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부담금이 많이 나오냐에다가 네. 뭐 어디냐 지금 이 숨은 아파트 숨은 아파트 찾기처럼 찾기. 예, 여기에서 언급된 이 높은 금액의 부담금 나오는 아파트는 어디냐. 네네. 그 가액이 사실 실로 너무 높아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나왔죠? 최고 8억 4천만 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리고 강남 4구 평균이 네. 4억 4천만 원. 4억 4천. 아, 대단해요. 그럼 한 세대당 4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이익금을 네. 부담금으로 부담금.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돈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8억 4천만 원 돈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부담금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과연 8억 4천 예상되는 부담금 아파트 단지는 어디냐 그거 갖고 밝혀라. 네. 예, 지금 이렇게 몇 개 단지들을 시뮬레이션해서 가격 냈다고 하는데 어딘지 밝혀라. 밝힐 수 없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런 논쟁이 있고 도대체 그럼 여기는 어디냐? 이제 여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유력하게 뭐 언론에서 여기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뭐 아니다. 실제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완전 연예인 A양 B양 같은 거예요. 연예인 A구는 뭐 어쨌다, B양은 어쨌다, C구는 어쨌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근데 그와 별개로 그렇게 뭐 8억 4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남 4구의 전체적인 평균이 4억 4천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니까 이제 사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이해관계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국토부에서 아예 그걸 보도 자료가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 기사들에 보면 지금 실로 이 재건축 부담금이 적지 않은 것처럼 현장의 업계에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정한 부담금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개발 어떤 비용들을 반영한 가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재건축 사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도 포함되어 있고 해요. 그래요.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부담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나오겠죠, 뭐. 근데 만약에 4억 4천이 나오면 그러면 난리 나는.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재건축 시장 자체가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죠. 매수하려는 사람은 일단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저하겠죠. 물건만 나오면 사야지라고 맘먹고 있다가 내가 저걸 떠안아야 된단 말이야.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렇죠.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가액의 주택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매수자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반면에 뭐 기사에서 보면 매물을 보류했던 매도인들도 아유 머리 아파지겠다 싶으니까 좀 물건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들리는데 또 어제는 이제 그 기사 나오고 나서 보면 또 아니다 무슨 소리냐 물건은 또 다시 들어갔다 뭐 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오히려 가격은 또 높게도 그런 나온 물건은 거래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지금 뭐 압구정동 같은 데는 매물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발표에 의해서 네. 일단 시장에 매도 문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벌써 시장의 변화들은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당장 거래까지 이루어지려면 좀 더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정책이 또 시장에 좀 커다란 쇼크를 갖다 준 그런 계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사람들은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선 것 이게 같고 몇 달 갈까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파리부동산 대책도 네. 다 나왔을 당시에는 한 몇 주, 한 2, 3주 완전히 패닉 그렇죠.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또 시장은 시장대로 꾸물꾸물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정부가 먼저 카드를 던진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얼마일 것 같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를 내야 돼요. 우리가 사업 비용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게 3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3월까지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한 5월 정도부터는 국토부가 각 조합하고 이제 금액 부분들 산정해서 통보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나오면 이제 단지별로 부담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럼 사실 그거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선수를 친 거예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평가들은 그게 많죠. 엄포 놓기다. 그렇죠. 지금 연초에 부동산 시장이 막 계속 강남권 중심으로 다시 들끓고 있으니까 네. 일단 사지 말라 매수를 어떤 유인하지 않기 위한 매수 유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엄포로 보유세도 원래 8월 정도에 이제 보유세 개편안들 뭐 마련하겠다고 했던 것도 한 5개월 땡겨서 3월 정도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흔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네. 그렇죠. 네. 네. 아, 우리 강 선생님 얘기가 참 와닿네요. 엄포 놓기. 네. 네.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거에 관련된 기사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서 사실 그 예전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 시장에 도입될 때 이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얼마가 된다 뭐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한 보름 가까이 맨날 떠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 부담금을 많이 낸 데가 없거든요. 낸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멈춰섰기 때문에. 다 멈춰섰죠. 예.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다 멈춰서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다, 대책이다, 무슨 뭐 발표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일종의 엄포용. 근데 그거랑 10여 년 전이랑은 제가 기억하기에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건축 이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된 네. 것도. 근데 사실 그 시절에는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금융 위기가 오면 사실 그 이후로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멈춰선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기가 하강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제 이런 이슈가 되면서 재건축이 멈춰 설 거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재건축 부담금 부분은 시행이 되고 실제 부과가 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조합들은 어쨌거나 이 부담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맞을지 실제 계산해 보는 재건축 부담금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부담금 내고 한다? 하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들 우리는 이거 다시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유예되는 뭐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안 한다. 또는 리모델링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놓고 조합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네. 이제 또 저는 반면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았던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무관환 이런 단지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걔네는 딴 나라죠. 그러니까 이미 아니 그래 네, 딴 나라인데 네. 딴 나라니까 여전히 네. 관망세로 돌아설 게 아니라 네. 매물을 찾으려고 네. 뭐 뛰어다니고 네. 또 가격을 올리면서 도망 다니고 해야 되는데 문의는 오고 있대요. 네.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문의는 뭐 오히려 더 10% 정도 줄었대요? 증가했다고 그렇죠. 하고 네. 증가했다고 하고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지금 사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데 재건축 단지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에 따라서 그렇죠. 매매할 수 없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인데 이번 1월 25일 날 이제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의 1주택자의 물건들은 이제 뭐 투기적인 성격이 아니다.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게끔 되어서 네, 맞아요. 이제 그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살려고 하는 매수 문의들은 이제 지금 이 제초안하고도 상관없고 예, 재건축 부담금 안 내도 되고 또 거래도 가능한 강남권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물건들이니 이제 그거 나온 거 없나요? 언론에서 보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틈새 수요들은 네.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은 제한적. 한편으로는 또 네. 그래요. 하지 말라고 막 해놓고 네. 그것도 뒤에서 살짝 조금씩 풀어주고. 그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굳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제 풀어주는 거. 그거는 물론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 건 알아. 네. 알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풀어준 거잖아요. 결정이 난 거죠. 내일부터 시행이고. 네. 아니 기왕이면 어차피 자주 하는데 네. 한 달 뒤에 국무회의 하면 안 돼? 왜 그걸 굳이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왜? 이게 파리부동산 대책 입법할 때 제가 네. 알기로 이거 전현희 의원이 아마 발의했나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건 막는데 맞아, 모든 맞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음. 지역구의 일부 그 목소리를 들어서 구멍 하나 이제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만들었지.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 시점이 문제인 거지. 시점이. 네. 뭐 한편으로는 뭐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공급이죠. 공급. 시장에 공급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막겠다라는 취지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거래가 되면 또 실거래가 보면서 또 열심히 또 뛰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도 반대급부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네.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데 음. 시장이 그렇게 뜻대로 통제가 쉽지가 않죠. 안 된다는 건 뭐 이미 뭐 수없이 많이 경험해왔던 것들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잠실이 아주 예외예요. 어떤 잠실. 부분이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받죠. 적용 받겠죠. 이제 네. 잠실에 많은 단지들이 받죠. 그러니까 특히 5단지. 예, 이제 뭐 진미크라든가 네. 이런 데들 네. 뭐 진주, 미성, 크로바 이렇게 지금 관리처분 들어간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안 받을 거고. 나 모르겠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예, 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아무튼 좀 이슈들이, 잠실의 예. 가장 큰 대마라고 불리우는 잠실 주공 5단지. 5단지는 5단지예요. 5단지는 사실 모든 안 좋은 악재를 다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드디어 20억을 돌파하는. 네. 사실 얼마 전에 여쭤봤거든요. 어떤 분이 2달 전에 아유 잠실 이 상태로 가면 20억 넘을 것 같은데 아유 이래도 되나? 아유 무섭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개업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넘을 것 같은데요. 넘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진짜 뭐 한 달 반 좀 지나서 드디어 이게 실현이 되는 모습이네요. 20억. 잠실은 왜 이렇게 호재가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잠실이요? 네. 좋아서? 좋아?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 뭐가 잠실 좋아? 5단지는 남아 있는 이제 잠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레파라고 하죠. 예. 잠실
엘스, 그다음에 리센츠, 예, 트레지움, 그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그다음에 파크리오. 이게 이제 잠실 1, 2, 3, 4단지랑 C형까지. 그래서 이제 한강변 라인으로 있는 메인 블럭의 재건축 단지들이고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레파가 입주 10년 차가 됐어요. 10년 넘은 단지도 있고. 벌써 그렇게 됐나? 예, 10년 차가 돼서 진짜 예, 세월 빠르다 진짜. 그래서 거기서 빠져 있는 네. 지금 주공 5단지가 사실은 개중에 입지는 주공 5단지가 제일 딱 좋죠. 예, 롯데월드 아주 끼고 있고 그리고 엘리트레파들이 소위 말하는 10평대 소형 아파트들을 재건축한 단지라고 보면 잠실 5단지는 30평대 그렇죠. 큰 평수가 있었던 그 잠실 안에서도 사실은 제일 부촌이었던 단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언제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관심사였죠. 이제까지 계속.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기에 비해서는 네. 기본 인프라가 많이 이미 개선이 돼서 많이 좋아졌고 그 안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대단지고 좋은 어떤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데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 시나리오를 이기고 이기고 20억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잠실을 제외하고는 대충 예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또 예상했던 내용이 하나 있죠. 반사이익. 반사이익. 네, 일종의 풍선 효과 누르니까 튀어나가는 거 있죠. 어디로 튀어나가죠? 근데 반사이익 다 이게 하나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일단 전체적으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의 다른 지역들로 이어지면서 불이 붙으면서 거래량들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최근의 보도들, 언론 뉴스들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던 뭐 노도강 지역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통계 자료는 조금 있으면 이제 드러날 테니까 거래 신고들 되고 하는 내용들 보면 거래량이 확실히 1월부터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목 좋은 요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재개발도 계속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쪽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강 소장님 사는 용산. 네. 용산이요? 용산? 네. 용산 재개발은 원래 비쌌지 뭐. 아니 그래 원래 비싼 건 알지. 더 올랐어? 더 올랐어 지금. 더 올랐어. 저는 안 갖고 있어요. 더 올랐어.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들 진짜 했었는데 그거를 뚫고 막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들이 좋은 주거지를 찾아 헤매는 게 많은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그것들을 따라서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들도 시장에 따라 흐름에 따라 잘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과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잘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무쪼록 선의의 피해자들,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안 나오시기를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뭐 투자 잡자니 못 팔게 하자니 실수요자는 어떻게 할 거냐 뭔 어떻게 할 거냐 늘 예외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변수예요. 네. 이게 일단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아니라 일단은 시행은 하겠죠. 시행은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조합 입장에서도 아마 그 생각은 했을 겁니다. 뭘? 부담금 내지 뭐.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럼 부담금 내지 뭐라고 생각하는 원인은 뭐냐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게 가장 근데 높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과도하게 재건축 부담금이 지금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문제인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문제인 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소용돌이 치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님은 아파트를 10억에 샀어요. 전 20억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가서 부담금 내야 되는데 부담금 내야 되는 건 똑같아. 나는 5억 내고 본인도 5억 내고. 나는 미치지. 10억, 야 너는 10억 그러니까. 주고 샀는데 5억 내고 나는 20억 주고 사서 나는 미쳤냐? 난 똑같이 못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합원들 내부에서의 형평 문제. 이 부담금이 왜 내가 이걸 다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이제 그럼 나는 그 부담금을 못 내겠다. 이런 징수 거부하고 이제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조세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내부적으로 뭐 세금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발파른 법무법인은 헌법 소원합시다.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합들 뭐 해가지고 우리 같이 들어가서 소송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부담금이 말 그대로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다툴 여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이 해야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게 너무 사실은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형평성 문제 어떤 거냐면 작년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 안 되는 건축 부담금을 안 내도 되고 앞으로 하는 애들은 내도 되는데 그 기준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 기준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법률에서 보면 어떤 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지만 어떤 거는 사업 시행.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이 가는 내용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접수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 사업 시행 계획이 이미 됐다라고 하면 사업이 정리가 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쟁점이 되게 많고 또 어떤 부분이 시점 선정에 대해서 문제.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는 원래 이제 공공이 해야 될 거를 민간이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입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고 이런 뭐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되게 의무 규정이 많아서 개발 이익 환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 이런 개념은 없지만 민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 부담금 제도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 부담금 내야 되는 게 있죠.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개발 부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간 사업 방식 중에서 재건축만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대체하는 의미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이제 명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용적률이 빵이던 토지에 용적률 200%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처럼 많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환수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재건축은 금액에 대한 뭐 이렇게 많이 걷어가. 그래서 사실 그게 말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후에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너무 과도하게 시뮬레이션 되는 이 재건축 부담금들을 조금 말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조정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논의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먼저 극화될 꺼내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소송을 가서 이 소송 결과들이 나와지고 하면 추후에 가서 부담금들 가액들이 조정되거나 뭐 이런 하는 형태로 시장은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형평성 부분, 뭐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얘기들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려면 결국은 강제적인 방법, 다시 얘기하면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헌법소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참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신경질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밥도 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시점 선정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업 시행인가 시점으로 하는 게 어떠냐, 관리 처분인가 말고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뀐다 그런 안 바뀐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관리 처분 계획인가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못 접수 못 시킨 데들은 제초 안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데 이제 어떤 내용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존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아파트요?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것들, 목 좋은 데들 이런 데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 판단을. 왜 또 갑자기 꼬리를 내려? 왜 분위기가 그렇게 갔으면 계속 초지일관하셔야죠. 우리는 오늘 지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로 한건 아니잖아. 우리 강경 선생님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의해서 네.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에 대한 대책은 생각이 없는 걸로. 아니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죠. 맞아요. 차라리 뭐 옛날에 뭐 엘리베이터에다 붙여가지고 뭐 종부세 위헌이다 뭐 집단으로 뭐 하고 막 진짜 시끄러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그런 부분들 강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당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제는 차선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기존 아파트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뭐랄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편으로는 중개업소 단속이 뭐 연일 지속되고 있어서 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참으로 정확한 정보들을 아는 것 자체가 뒤에서 이렇게 무슨 뭐 암시장 거래되듯이 그래요.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잘못하는 게 아닌데 정부의 정책 실패 또는 시장에 대한 어떤 리드하는 부분에 대한 실패 이런 부분들을 엉뚱한 쪽으로 전가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주째 문 닫아가지고 네 지금 네 맨날 놀러 와요. 할 일이 없다고 전화만 있으면 된대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돼서 시장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면에 숨겨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다? 재건축 부담금은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은 올 한 5월 정도면 네. 단지별로 네. 금액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가 시뮬레이션 내용이 아니라 네. 실제 우리가 얼마 정도 개발 비용 발생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여전히 이제 다툴 여지들은 많이 있고 법률적인 그러니까 5월달에 나온다. 이제 그때부터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아마 쉽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한 단지들도 아마 소송을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씨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 하나 하자면 악수를 뒀다. 악수를 뒀다. 네. 이미 그거는 작년에 아니지. 악수를 뒀다. 왜 악수를 뒀냐면 일단 8억 4천, 뭐 4억 4천 때렸죠.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발표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만큼 안 나오면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뭐 2억 이렇게 나와. 만약에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땅바닥에 되는 떨어져. 거지. 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사업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아마 법원 갈 걸,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정책이
악술졌다. 굳이 이 상황에 이 카드를 던질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만큼 문제인 것 또 같아요. 마음이 조급했을 수도 거래량이 있는 거죠. 많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갔어도 사실 뭐 정부가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가. 근데 말 그대로 빈대 잡자고 지금 다 그냥 대포 쏘고 있어 지금. 빈대 한 마리 잡자고. 근데 이거는 저는 말을 아끼는 걸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물론 또 보시다가 또 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결정, 신중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별별 수다와 함께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